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책은 생각하는 기계 대 생각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리 생활은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얻었지만 생각하고 사고하고 기억하는 노력은 많이 줄어들었죠. 반면에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존재였던 기계들은 이제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간의 기계화와 미래의 기계의 인간화 중 무엇이 더 두려울까요? 종종 매체들을 통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기계의 영역으로 대치되어 사라질 직종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는 쇼핑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취향과 관심사를 미리 알고 쇼핑 목록을 추천하거나 추천 영상을 띄우는 것이 편리하면서도 왠지 깨름직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 책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생각하는 기계의 등장과 인간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2부에서는 개인이 일하는 직종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3부에서는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보다 점점 생각하지 않는 인간과 점점 생각을 많이 하는 능력을 지닌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생각하는 기계 대 생각하지 않는 인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간의 기계화인가, 기계의 인간화인가? 얼마 전 눈이 불편하고 아랫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상과 안구 건조증이라 진단했다. 온종일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일에 치여 쉴 시간조차 마땅치 않은 것이 큰 원인이었다. 나도 예외일 수는 없다.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카톡이 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말하며 푸념을 늘어놓는다. 실제로 회사나 고객에게 오는 SNS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울린다. 휴일에 잠시 가족과 외출을 해도 SNS 알림이 울리면 또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바로 연락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갈등한다. 기계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어디서든 빠른 업무 처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편리함을 얻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근로자의 3분의 1이 퇴근 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60% 이상의 근로자가 업무 시간 이후 일하지 않을 권리가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프랑스 사회운동가 분노와는 근로자들이 몸은 업무 장소를 떠나도 일에서 해방되지는 못한다. 이메일이란 쇠사슬에 묶인 개와 비슷하다 라고 평가했다. 이에 프랑스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퇴근 후 업무 관련한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프랑스 노동개혁 패키지법인 엘콤니법 중 하나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새로 규정된 것이다.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받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덜어주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법이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프랑스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을 것이다. 과거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위해 기계에 묶여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하던 시절과 다름이 없다. 내용, 형식, 방법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철도, 통신, 기계 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기업의 수와 규모가 커지고 시장 규모도 확대됐다. 그러나 기업 조직이 복잡해지면서 노동 생산성은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 설계, 공장 배치, 작업 방법 등 일련의 작업 관리를 과학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방식이 그것이다. 노동자들의 시간과 동작을 표준화하고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생산 능률을 올리는 방법이다. 테일러 관리 기법은 포드주의를 낳았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 및 직무의 세분화에 덧붙여 부품의 표준화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이동식 생산 공정을 결합한 생산 방식이다. 1910년경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시행되어 노동자들을 한자리에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운반되어 오는 대상에 작업하도록 했다. 그 결과가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자 여러 공장 시스템에 적용되었다. 반면 생산성에 치중된 테일러주의나 포드주의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도구화이다. 인간의 고차원적 욕구를 무시하며 작업자를 기계의 부속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작업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작업 방식이다. 세 번째는 작업자가 작업 지시를 일방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강압적 작업 방식이다. 작업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시스템화된 기계의 방식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노동자, 즉 인간의 기계화, 로봇화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현대는 기계의 인간화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사이보그, 로봇 사피엔스가 등장한 지 오래다. 자율형 자동차,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이 출현하여 현장에서 자신들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정신적, 인지적 능력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으로 진일보할 것이 예견된다. 이미 로봇 공학자, 기술 진보자들은 로봇을 인간의 한 부류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차후에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움직이는 사물이므로 인간과 동일한 법적 권리, 존엄성에 대한 권리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로봇에게도 애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률을 적용하고 인격체인 로봇과 인간이 평등하게 상호 소통하는 시대를 예견하는지도 모른다. 과거부터 은밀히 진행된 인간의 기계화가 멈추지 않는 이 시대에 기계의 인간화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여지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기계화보다 기계의 인간화가 더 좋은 일인가? 아니면 양쪽 다 두려운 것인가? 수준 높은 기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인간에게 더 큰 편리함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말과 말동 사건. 말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기에 매우 유용한 창조물이었다. 짐을 나르고 이동수단으로서 쓰임새도 다양했다. 10사람보다 말 한 마리가 운반하는 짐의 양이 훨씬 많았다. 농사를 짓는데 사람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았고 사람의 육체적 고단함도 해결할 수 있었다. 힘의 단위를 표현할 때 말 한 마리의 힘을 표준으로 마력이라 할 정도이다. 그런 말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데니얼 서스킨드는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에서 말동의 사례를 들면서 일과 일자리의 변화를 언급했다. 1890년대 말동 대위기 사건이 런던과 뉴욕에서 일어났다. 말은 런던과 뉴욕 등 대도시의 가장 흔한 교통수단이었다.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에 이르는 말이 크고 작은 수레부터 화물용 마차, 승객용 마차 등 온갖 운송수단을 끌고 거리를 누볐다. 그러나 이동수단으로서 말은 동원되는 숫자,
차지하는 공간과 먹이 등 관리와 말의 배설물 처리를 고려하면 그다지 효율성이 높지 않았다. 도시가 번창하고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말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말의 배설물도 늘어나 골칫거리가 되었다. 도시 위기의 원인은 말똥만이 아니었다. 질병, 노쇠함, 사고로 죽은 말의 사체가 곳곳에 방치되는 것도 큰 문제였다. 당시 영국의 환경론자는 1950년이 되면 런던의 모든 거리가 3미터 정도 높이의 말똥으로 덮일 것이다 라고 우려했다. 뉴욕의 환경론자는 말똥이 맨하튼의 3층 유리창까지 쌓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딱히 이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말이 농장에서나 이동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동물인지라 금지하고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설상가상으로 1872년에 역사상 손꼽히는 지독한 말 독감이 미국을 휩쓸었다. 말들이 죽어나갈 때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멈춰 섰을 정도였으니 말 금지는 쉽지 않았다. 1898년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초로 열렸던 국제도시개발회의의 핵심 안건은 말똥이었다. 말이 필수 불가결한 도시 내 이동수단이었지만 길거리에 마구 내질러대는 말똥은 공중위생 측면에서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최대 골칫거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똥 이야기의 반전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다. 1870년대 처음으로 현대적인 내연기관이 만들어졌고 그 기계가 자동차에 장착되었다. 그 뒤로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헨리 포드가 시장에 대중형 자동차 모델 T를 내놓았다. 1912년이 되자 뉴욕에는 말보다 차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5년 뒤 뉴욕의 마지막 말 트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말똥 대위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자동차의 등장은 마부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 19세기 영국에서 시행됐던 일명 붉은 깃발법도 같은 맥락이다.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본 마부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1865년 제정된 이 법은 영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운행하려면 운전사와 기관원, 기수가 필요했다. 기수의 역할은 붉은 깃발이나 등을 들고 자동차보다 55m 앞서가며 자동차 길을 열어주는 일이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시대착오적 규제로 세계에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이지만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어쨌거나 자동차의 등장으로 말똥 사건은 해결되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흥분했다. 생물학과 기계라는 전혀 접점이 없는 문제가 사회적 고민을 해결한 사건으로 첨단 기술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열린 사고로 부딪힌 문제에 거시적으로 다가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몇십 년 후 경제학자들은 1890년대 말똥 대위기와 자동차의 대체 사건을 다르게 보았다. 기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동물이 자기 일자리를 빼앗긴 것으로. 197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에는 수천 년 동안 농장과 도시에서 인간과 함께 경제 활동을 한 동물이 신기술을 탑재한 자동차에 그 자리를 빼앗긴 사건이다 라고 보았다. 그는 1980년대 초반에 잇따라 내놓은 논문에서 현대 경제 사상의 불편함을 유발했다. 기술 진보로 말에게 일어난 일이 끝내는 인간에게도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즉, 기술이 인간을 일자리에서 몰아낸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말이 자동차와 트랙터라는 기계에 밀려났듯 인간도 컴퓨터와 로봇, 인공지능에 대체당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인간은 말과 달라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으로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고 인간이 이를 조정하고 제어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의 과도기인 현재는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딱 잘라 결론 낼 수 없다. 단지 인류는 공동체의 번영을 외치며 미래의 기술에 열렬히 환영하는 중이다. 이동수단에서 제외되고 노동을 대체하는 도구로서의 말은 사라졌다. 하지만 말은 인류사에 그 족적을 충분히 남겼다. 엔진의 힘을 나타내는 표기 단위인 마력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수레를 끌 때 사용하는 말의 견인력이 노동의 척도였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엔진 단위, 전기 모터의 힘의 크기, 기관차의 파워가 마력으로 표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이 노동의 주체이지만 노동을 통제하고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기계를 평가하기에 마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말은 인간의 도구였고 인간이 사용의 주체이자 평가자였다는 말이다. 만일 먼 미래를 생각하는 기계나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면 마력 대신 사용하게 될 단위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기계가 노동의 주체가 되고 인간은 보조자 역할만 한다면 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인력이라는 단위에 들어갈 요소는 업무 처리량, 업무 속도, 인지사고력 크기의 척도가 될 것이다. 책에 무한 신뢰를 보내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토론해보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안이다. 나는 과거 학창 시절 책을 많이 읽지 않는 편이었다. 성인이 되어 직업상 컨설팅 및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해야 할 필독서가 많아졌다. 주로 전문 지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영학이나 리더십, 기업 혁신 사례 등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독서는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편독으로 독서의 영향이 골고루 미치지는 못했다. 이후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한 뒤로는 영양의 불균형이 해소되었다. 몇 해 전 이웃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청지기라는 간판을 달고 20명의 회원이 열심히 책을 읽고 토론한다. 교육자에서부터 직장인, 사업가,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이며 30대부터 60대까지 넓은 연령대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추천한 책을 읽고 주말 이른 아침에 모인다. 지금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화상토의를 하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모두 열성적이다. 토론을 마칠 때면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공감과 감사를 전하고 새로움을 채워간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끼곤 한다. 독서 토론의 좋은 점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같은 책을 읽고 동일한 시대적 공간,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나와 차원이 다른 사고력에 놀라울 때가 무척 많다. 그렇게 생각한 배경, 논리적인 주장을 들으면 관련 지식과 사고의 다양성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그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듣는 과정이 내 사고의 폭을 넓히고 관련 지식을 쌓아가는 지름길이었다. 평소에는 책을 읽다가 재미없으면 내려놓았다. 하지만 독서 토론의 지정책은 토론을 위해서 열심히 읽어야 한다. 토론에서 활용할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배경 지식과 새로 알게 된 정보, 관점이 연결되고 확장되었다. 둘째, 책을 읽는 행위는 저자의 생각을 좇는 여행이다. 그 여행의 끝은 세상과 공감하기이다.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배경, 가치관, 주장하고자 하는 이슈 등을 따라가면서 공감하고 수용하는 힘이 생긴다. 어떤 책이든 읽는 것만으로도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자신의 좁은 시야나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공감하고 통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독서 모임에서는 서로가 추천한 책을 골고루 깊이 있게 읽게 된다.
인문, 경제, 사회, 예술 등 넓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접할 수는 없지만 독서를 통해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고 함께 공감하고 바로 설 수 있었다. 생각의 차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기반이 된다. 셋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활용한다는 점이다. 독서로 어떤 주제와 연관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들이 쌓여 자기 일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직업적으로 필요한 강의 자료를 구성할 때 특정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새로운 관점에서 전달하는 재미도 있었다. 또한 기업체의 프로젝트나 컨설팅을 하면서 새롭거나 낯선 과제에 부딪히더라도 지식 간의 연결, 분해, 새로운 결합으로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지식의 양이 일정 수준 되어야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 발현된다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독서 토론은 자신을 관찰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문학적 사고의 출발점이다. 스스로 성찰하기란 쉽지 않다.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 백지를 펼쳐놓고 나는 누구인가에 관해 써보면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독서 토론에서는 자신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무엇인가? 나는 어느 때 행복을 느끼는가? 독서 토론 모임에서 나를 관찰한 내용을 타인에게 들으며 나다움을 정리한다. 이를 계기로 타인의 이야기와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한다.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간 세계나 자연 세계 사유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상상력, 영감의 원천으로 인문학 독서를 꼽았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 깊이 탐구하면서 창의적인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빌 게이츠도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린 시절에 다녔던 동네 도서관이었다. 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들이 그를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들었다. 그는 책에서 무엇을 얻었기에 그런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을까? 바로 창의력과 통찰력이다. 일론 머스크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 등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회사의 창업자이다. 최근 스페이스X는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 일론 머스크도 독서벌레로 어린 시절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이렇게 고백했다. 학교 도서관과 마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읽어버렸다.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이었을 겁니다. 책을 더 주문해 달라고 사서에게 열심히 졸랐습니다. 그때부터 브리트니커 백과사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유익했죠. 마크 주커버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역사, 예술, 논리학, 그리스 신화를 탐독하고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인문학적 통찰 끝에 페이스북을 창업했다. 이들은 남들보다 앞서 세상을 읽었다. 책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거대한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을 현실로 바꾸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계를 만든 유명인들이지만 이들을 잊게 한 것은 엔지니어적 관점의 기술 개발이 아니었다. 인문 철학을 통한 생각하는 힘이었다. 책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숨겨져 있다. 폭발적인 지적 성장과 생각의 수준을 올리는 일은 독서로 이루어진다. 스마트 시대의 아날로그로 살아남기. 취득하는 정보량은 많지만 편향된 정보에 빠지거나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 사고력 개발에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아날로그식 사고를 통한 자기 숙성이 필요하다. 마크 펜은 마이크로 트렌드 X란 책에서 신종 러다이트 운동을 소개했다.
단순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직관적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된다 라는 논리적 주장을 펼치므로 신뢰성이 높은 편이다. 이 책은 사랑과 관계, 건강과 식습관, 기술, 생활, 정치, 일과 사업의 6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기술의 미래 트렌드로 신종 러다이트 운동을 이야기한다. 신종 러다이트 운동이란 삶에서 더 깊이 있는 결속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기술을 거부하고 접속을 줄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마크 펜이 10년 전 처음으로 신종 러다이트에 관해 썼을 때는 이들을 비관적이고 냉소적이며 외로운 사람들로 규정했다. 스마트폰과 접속을 단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요즘의 신종 러다이트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욱더 결속하기 위해 특정한 영역의 기술을 기꺼이 사용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사람들을 만날 때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쉴 새 없이 오가는 정보의 흐름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이 선택한 때에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그 흐름에 합류한다. 방식은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집단 동조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 마크 펜의 주장이다. 그럼 신종 러다이트 운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먼저 이들의 행동은 기술의 진화에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기술과 정보의 홍수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자신의 삶을 침범하는 기술을 통제하려는 욕구다. 문자나 이메일, 스마트폰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여유가 사라졌다.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컴퓨터를 대한다. 나의 편리함을 위한 기계 기술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부리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를 잠시 멈춘다면 세상의 흐름과 단절된 듯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에 진화하는 기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요구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신종 러다이트 중 상당수가 사생활 침해 우려에 접속 차단을 택한다. 너무 많은 개인 정보가 인터넷 세상에 떠돌고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일을 자주 접한다. 따라서 접속을 차단하거나 부분적으로 통제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점점 더 택하게 될 것이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피상적인 온라인상의 친구 맺기에 회의가 든다. 가상적이고 진실성이 불확실한 타인과의 접촉에 거부하고 아날로그 시대에 느꼈던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애쓴다. 마지막으로 신종 러다이트 운동은 한 장 한 장 손으로 넘기는 책을 사랑한다. 10년 전만 해도 종이책은 멸종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미국의 통계를 보면 전자책 이용률이 최근 몇 년간 정체 중이고 미국인의 65%가 지난 1년간 종이책을 읽었다. 종이책을 읽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생각하는 일, 감성에 공감하고 이를 발산하고 싶은 방증이다. 이처럼 생각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아날로그로의 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이 세상을 편리하게 지배하자 사람들은 아날로그 시절의 불편함에서 인간적이고 따뜻함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한 디지털 소비자이기보다 디지털 기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정신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 아날로그식 사고와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자유로운 사고를 이끌 방법이자 직접 대면을 통한 끈끈한 관계 유지의 틀로서 아날로그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삶 중 어느 쪽이 인간의 생각하는 힘에 더 영향을 주는지 비교한 연구 사례가 있다. 다트머스 대학과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팀은 종이로 읽을 때와 모니터로 읽을 때 이해도의 차이라는 연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노트북 PDF로 글을 읽은 사람은 구체적인 사항이나 정보를 잘 기억했다. 반면 종이로 읽은 사람은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짚고
스토리를 추론하는 힘이 더 우수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읽기는 정보 그 자체에 집중하게끔 하는 일종의 좁은 시각을 제공한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저하된다는 결론이다. 아날로그 읽기는 디지털 읽기보다 훨씬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문제 해결에도 더 도움이 된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빨리 얻고 싶을 때는 디지털 정보가 유리하다.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거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아날로그 읽기를 시도하면 된다. 대화와 사색으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감성의 귀환은 그동안 기계에 의존해온 생활의 반성이자 인간적인 감성 회복의 시작이다. 디지털의 편리함보다는 현존하는 것, 직접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소유물을 얻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날로그가 존재하는 형태인 사람과의 만남, 대화와 토론, 음악, 여행, 책의 영역에서 인간만의 감성을 키워가는 기회를 만들자. 익숙함을 벗고 낯선 생각을 입어라. 2007년 8월 발사된 우주왕복선 엔데버호에 쓰인 추진 로켓의 너비는 4피트 8.5인치였다. 사실 엔지니어들은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었지만 애로사항이 있었다. 추진 로켓을 발사대까지 기차로 옮겨야 하는데 중간에 터널이 있어 너비를 선로폭에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차 선로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증기기관차 도입 초기에 마차를 제작하는 기술공들에 의해 마차와 같은 너비로 만들어졌다. 그 마차 선로폭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전차를 끄는 말 2마리의 엉덩이 폭에 맞추어 설계된 것이다. 결국 21세기 우주 왕복선의 추진 로켓은 200년 전 말 2마리의 엉덩이 폭에 맞추어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일정한 경로에 한번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한다. 사회의 제도나 관습, 문화, 과학적 지식이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번 형성되면 그 후 외부의 다양한 쇼크에 의해 환경이나 여러 조건이 변경되어도 종래의 내용이나 형태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 주장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폴 데이비드와 브라이언 아서가 주장한 심리학 이론이다. 경로 의존의 덫에 한번 사로잡히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현상을 유지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고착 효과, 매너리즘, 관성과 유사한 의미이다. 실제로 영연방 국가들은 차량이 좌측으로 통행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1868년에 만든 영문 타자기 자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자판이 쿼티인데 이후 더 좋은 대안이 나왔음에도 이를 바꾸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쿼티 자판은 기계식 타자기에서 기계적인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개발되어 널리 쓰이게 되었다. 기계식 키보드가 점차 사라지고 컴퓨터 키보드, 스마트폰 자판 등 전자적 키보드로 변경되면서 드보락 자판이 개발되었다. 쿼티 자판보다 적은 힘으로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고 속도 또한 2배 정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쿼티 자판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로 익혀야 하는 드보락 자판의 사용을 꺼렸다. 불편을 감수하고 기존의 쿼티 자판을 계속 사용했다. 주어진 일을 장기간 하다 보면 관행이 생긴다. 이러한 관행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 환경을 형성한다. 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의 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나 문화를 도입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관행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린다.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합리화하도록 만든다. 새로운 변화보다 익숙한 불행과 불편을 선호할 때가 많다.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방법을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이고 해오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한다. 마치 잘 세팅된 기계나 잘 훈련된 동물처럼.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비용이 크기나 관행에 의존하기도 한다. 변화의 흐름을 타면서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 양식을 바꾸는데 적극적이고 민감한 사람이 있다. 반면 아무 생각 없이 소극적인 사람도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일, 미래, 경제, 사회 등 주변의 변화상에 관심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 더 성장한다.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환경, 다양한 문화의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을 다른 곳에 쓰거나 사는 장소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한다. 결국 낯설음과 마주하기이다. 낯선 일,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변화를 인식하고 익숙함의 의존성을 방어하는 길이다. 인류는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문명을 변화시키며 발전해 왔다. 인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새로움에 대한 욕망과 도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에 가능했다. 너무 빠른 변화, 급격한 발달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은 인간의 무기를 잃고 의존성에 빠져 스스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새로운 환경, 낯선 것들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머릿속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자.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야 한다. 철학자 니체의 말을 기억하자. 새로운 것에 대한 선의, 익숙지 않은 것에 호의를 가져라.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기술 진화는 생각처럼 빠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물론 생각하고 사고하는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이 책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책 읽기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거의 매주 2권의 책을 책방차차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냥 그때그때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책을 읽던 때와 이렇게 책방차차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매주 2권의 책을 소개하는 것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2권의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책을 읽고 요약하는 그 과정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인문서적을 읽고 소개할 때는 여전히 힘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주 2권의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늘 여유 시간에는 책을 붙들고 있게 되는데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참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독서를 매일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대신에 책방차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좋은 책들을 골라서 소개할 테니까요. 책방차차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시간은 제가 단축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책방차차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책방차차를 들으시고 소개된 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감이나 느낌을 댓글로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강요는 아닙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